오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부터 5시까지 제 시간이니까 한 3, 40분 정도 전반부 강의하고 잠깐 화장실 가서 쉴 수 있는 커피타임 한 10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로 지금 있습니다. 사업은 지연 플라스틱이라는 업체를 30년 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아버지 학교가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 이혼 직전의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회사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색채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빼주면 안 되겠느냐.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빼면 못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지역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27년의 아버지 학교 역사 속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수료하신 분들이 41만 5천 명 정도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지금은 각 기업체, 관공서, 교도소, 군부대 다양한 곳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얼굴 새카마신 분들이 똑같은 아버지 학교 유니폼이 좀 줄무늬 옷이거든요. 이 유니폼을 입고 자기네 나라 언어로다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를 외치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구호를 외칠 때 보면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군부대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린 것이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때 영관장교들이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까지 2사람이나 배출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다 보니까 군 인성교육으로 이것을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령 대령반 진급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내부 교육 속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대한 소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꼭 가족 소개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벌써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가 됐고요. 이거 척돌 때 찍은 사진인데 둘째 손녀가 또 태어나서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학교에 오게 되면 첫 번째 시간이 아버지의 영향력인데,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엄마인데, 나는 여성인데 이 아버지 학교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서울시청에서 아버지 학교와 여성이라는 주제로다가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한 사람의 아버지만을 경험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여성들은 전 세계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사람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내 육신의 아버지, 두 번째는 결혼해서 만나게 되는 시아버지, 세 번째 만나는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건 기본이고요. 애 아버지. 예. 남편.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로부터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갖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또 하나의 정말 모델 같은 아버지를 기대하는데
와서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렇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내 남편만큼은 우리 애의 아버지만큼은 정말 이런 아빠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가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되죠. 그런데 가정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에너지를 어디서 재충전받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재충전받아야죠. 내가 무거운 짐을 어디서 내려놓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가정을 우리는 순기능의 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순기능의 가정은 불과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역기능의 가정이 자그마치 60%나 된다는 거죠.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의무감에 의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가정 15%.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정말 삶의 베이스 캠프로서 튼튼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면서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홈통의 배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줄기와 같다. 예, 비가 내리죠? 오늘도 이제 장마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저 건물에 내리는 비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홈통의 배관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홈통에 배관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컨트롤 흘러 넘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20년, 30년 돼가지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있는 배관이 새빨갛게 녹이 슬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녹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관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좋은 장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부정적인 부분, 아버지와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부정하면서 또 담지만 긍정하면서도 담는 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이거든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첫 번째가 신체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플 때 병력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고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암으로 혹시 더 일찍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신체적인 영향력이에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조금 크다 보면은 애 웃는 모습, 걷는 모습, 이런 것이 아유 이 녀석이 이렇게 빼닮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인 영향력이죠. 이것만 있습니까? 정서적인 영향력. 아버지가 아주 다혈질적인 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왜 그렇게 뚜껑이 잘 열리는지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서적인 부분의 영향력도 우리가 같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아상 형성의 영향력이에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처음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눈빛을 맞춰주고 같이 옹알이를 같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라는 부분들이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상 형성의 영향력이고요. 그리고 모방의 영향력.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부분들이 바로 모방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향력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긍정하면서 남기도 하지만 부정하면서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떤 부분의 모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아버지. 요즘들은 부모님들이 학력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말은 참 고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강남 지역에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히 고3 아이들 시험 기간 앞두고 이제 중학감에 막 힘들어 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아이가 뛰어내릴까? 공부 못하는 아이가 뛰어내리잖아요. 40등 50등 하는 아이가 뛰어내리는 일 거의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래도 적어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1, 2등을 다투는 아이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왜 뛰어내리면서 세상을 져버릴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성취지향적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아빠 엄마의 그런 중압감 때문에 아이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분당에서 서영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살을 했던 상당히 상위권이었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 아파요. 물론 그 부모님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이런 부분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한폭탄적인 아버지. 왜 그렇게 다혈질적인지. 정말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분 나쁘신 그 모습이 아버지의 바깥에서의 온도가 집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의 모습을 혹시 가진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동적인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는 아주 올곧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고 본인의 어떤 그런 스케줄에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데 그 가족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내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는 부재형의 아버지. 아예 자녀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의 성취지향적, 시한폭탄적, 수동형, 부재형의 아버지의 모습 중에서 혹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지요. 저는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에 대한 모델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발견을 했지만 오늘은 대구의 경북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지금은 정년퇴직하셔서 은퇴하셨죠. 박찬석 박사님이 쓰셨던 총장이 되면서 본인이 신문사에 기고하셨던 글에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경상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났는데 위로 누이들도 있고 밑으로 여동생도 있었지만 유일한 자기만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셨던 아버지가 아들 하나였던 본인만큼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나이가 됐을 때 대구로 다 유학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정말 공부를 지지도 못했대요. 1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쯤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한숨이 푹 나오더라는 거예요. 60명이 정원이었던 반에 60등이었다는 거죠. 야, 이 성적표를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우리 아버지 무학자잖아. 한글도 모르시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지우개로 싹 지워가지고 일자로 고친들 우리 아버지가 알게 뭐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걸 살살 고쳐서 일자로
고쳐가지고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찾아뵙고서 아버지 저 이번에 1등 했습니다. 성적표 보세요. 하고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그 집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정말 방에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꼴찌한 녀석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우리 집이 재산 목록 1호인 돼지까지 잡게 만들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큰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대구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좀 일찍 갈게요. 그래서 2, 3일 있다가 그냥 대구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대요. 우리 아버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로부터 19년이 지나서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주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도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 나이였을 때 우리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속여 먹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아들 손을 잡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을 딱 끄집어내니까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됐다 이 녀석아. 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손주 배고프겠다. 얼른 데리고 나가서 밥 먹이도록 해. 아, 아버지가 이걸 알고 계셨다고?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정말 아버지가 얼마만큼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만큼 나를 품어 안으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긍정적인 영향력의 대물림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선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순기능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자녀가 존중받는 자녀로 키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건강한 성인으로 아이가 자존감도 높은 아이로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영향력의 예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부정적인 영향력의 예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준비를 하면서 신창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일부러 차를 안 가지고 전철을 타고 왔는데 타고 오다가 다음에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니까 첫 머리말에 신창원이에 대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신창원 씨는 1967년생입니다.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1997년도에 그 교도소에서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힐 때까지의 기간이 907일이었어요. 자그마치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총 동원됐던 인원이 90만 명이라고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가려버릴 수 있었지만 907일의 증언이라는 책을 누가 쓰게 됐느냐? 이 사람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과연 신창원이가 그 한 인간의 이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네 부모들의 잘못은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창원이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 907일의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신창원이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엄마가 본인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엄한 무서운 아빠 밑에서 크면서 아빠한테 늘 들어왔던 이야기는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첫 번째 교도소를 가게 된 것은 바로 아빠의 손에 의해서 교도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 물건을 조금씩 손을 대다가 보니까 한 번은 경찰서에 붙잡혀 갔는데 나이가 어리고 이러니까 훈방 조치가 돼가지고 집으로 다 나왔는데 이런 놈의 새끼는 이건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어봐야 안다고 손을 붙잡고서 이 경찰서에 가서 소년원 보내달라 이야기를 해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신창원이의 마음 가운데서 큰 상처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납금을 제대로 제 날짜에 내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버러지 같은 새끼 꺼져버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빠한테 욕을 먹고 선생님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는 버러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됐던 거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무기징역을 그 당시에 선고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탈옥을 하기 위해서 소화가 안 돼서 나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과 2달 만에 체중을 15kg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훔쳤던 셋톱으로다가 창살을 매일매일 조금씩 끊어가지고 그 정말 사람이 기어 나올 수 없는 정도의 넓이를 체중을 15kg를 빼고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경찰과 조우됐던 붙잡힐 수 있었던 기회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을 붙잡으러 온 경찰의 총을 뺏어버리게 되죠. 왜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신창원이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냐면은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총을 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신창원이를 붙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됐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면서 있으면서 생각이 난 게 부산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교도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로 배가 아파서 나 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도관이 주먹으로 배를 치면서 이놈 새끼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디서 또 네 사고 치려고 이따위 소리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니까 그래 내 이 자식을 죽이고서 나도 죽자 하고서 수소문 끝에 그 교도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겁니다.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오늘 들어오기만 해보라. 너 오늘 제삿날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앞에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까르르 웃으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가정을 한번 꾸려볼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 교도관이 오고 있어요. 그래, 너 이놈 새끼 잘됐다. 너 오늘 넌 죽일 거다. 권총에 손을 왔다 갔다 만지작거립니다. 그런데 그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갑니다. 여보 지금 오느냐고. 그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탁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의 가정이었구나. 차마 총을 쏠 생각을 못하고 뒤돌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신창원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래, 넌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용기 한마디만 해줬더라면은 오늘의 나는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창원이는 무기징역 플러스 907일 동안의 탈옥, 이것이 포함이 돼서 22년 5개월을 더 추가로 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대물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기능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상처받은 아이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인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의 모습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뭐 특별히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는가? 저는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막내로 태어나셨고 저도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뭐 못 배우신 분도 아니고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999년도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추도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면서 저희 형님들하고 누님하고 다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막 기분 좋게 아버지 학교에 계실 때 제가 웅변대에 나갔을 때 다 원고를 잊어버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청님이 저보다 10살 위신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이만 너는 막내니까 그렇지? 내가 왜 올라갔는지 알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형님 자원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했지. 근데 나 아버지 때문에 갔어. 나 죽으려고 간 거야. 예? 아버지는 나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어. 맨날 이런 유약한 자식, 바보 같은 년. 본인이 유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월남전 참전 용사를 뽑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부모님이 너 거길 왜 가느냐고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이번에 월남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사내 자식은 그런 데 갔다 와야 남자가 되는 거야. 잘 갔다 와라. 형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자식도 아니로구나. 나는 죽어도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사람이로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0이 넘으신 분의 입에서 저렇게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도 저 마음이 드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왜 어르신들도 그렇거든요. 편한 자식이 있고 조금 이렇게 대하기가 불편한 자식이 있거든요. 결혼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사정은 있었지만,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아주 연로해지셔서 정말 힘이 드셨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한테 재산이 좀 남아있다면은 정말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물론 아버지가 그때 재산도 없으시고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당연히 제가 모셨으니까 저를 주신다는 걸로 생각을 했죠. 아버지 누구 주고 싶으신데요? 큰아들이지. 내가 그 녀석한테 해준 게 없거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형님 찾아뵙고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뭔가를 마지막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형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냐?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가만사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그 가정에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요쌍친낙, 자녀가 잘 효도해야 부모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편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고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쓰려고 하지 마.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고 못하는데 그래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이제부터
한 10분 정도 잠깐 쉬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실 게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들한테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나와서 본인 얘기를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 후반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